많이들 제가 한 사건 중에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혹시 도박 같은 것도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 도박이요? 밑장 빼기라든지. 영화에서 보던 밑장 빼기? 네. 그런 걸 의외로 해요?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전 이런 걸 할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은 60억을 날렸어요. 오. 3일 동안 캄보디아에서 바카라라고 하는 게임을 하면서 60억을 날렸습니다. 60억을. 그 사람은 도박죄로 해서 한국에 송환이 돼서 구속이 됐어요. 그렇죠. 네. 도박할 수 없죠, 네. 우리나라에서. 칩 하나에 100만 원, 1000만 원. 와. 차 한 대씩에 몰고 가는 그런 게임인데 저한테 의뢰 왔을 때 이걸 내가 할 게 뭐 있냐 그랬어요. 도박인 거 도박인지 내가 뭐 이거 할 게 뭐냐 했더니 세상에 법은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왜요? 이 사람이 네. 사기를 당한 거다. 밑장을 뺐으면은 도박죄가 성립이 안 되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어머머. 법적으로는 내가 사기를 당했으면 피해자지 도박을 한 사람이 아니게 된다 보니까 와. 딜러가 밑장을 빼는 장면을 찾아달라. 사기를 치는 장면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찾으면 자기는 무죄를 받을 수 있다. 와. 근데 솔직히 하기 싫었어요. 정말로.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이 진짜 피해자인가? 제가 영상을 지금 최초로 공개해 드릴 텐데 이 장면을 보시고 언제 밑장을 뺐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언제 밑장을 뺐는지. 밑장 빼기 장면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카지노 게임 시작됩니다. 벌써 끝났어요. 벌써 내정 끝났다고요? 뺐다고요? 벌써? 와, 안 보여. 근데 안 보여요. 진짜 눈알이 빠질 것 같아. 진짜 너무 크게 봐가지고. 네. 근데 제가 영상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언제 밑장을 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밑장을 뺄 때 일부러 잃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딸 때만 밑장 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계속 따기만 하면 의심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잃어주고 1000만 원 잃어주고 1억 잃어주다가 한 방에 훅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분석하려면 뭔가 정보가 얻어야 있다 해서 딜러도 만났어요. 화이트 딜러라고 하고 블랙 딜러라고 하는데 화이트 딜러는 정상적으로 게임하신 분이고 블랙 딜러는 밑장을 빼거나 탕을 쓰시는 분은 블랙 딜러라고 해요. 그래서 화이트 딜러한테 만나서 물어봤죠. 밑장을 빼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을 빼는 거냐라고 했더니 갑자기 카드를 그걸 다 썼더니 홀짝홀짝으로 원하세요. 그러니까 홀짝홀짝홀짝으로 빼요. 홀짝홀짝으로 빼요. 그리고 빨간색 원에 빨간색을 딱 또 빼요. 거기서 변호사하고 저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와, 진짜 소름이다. 네. 저도 영화에서만 보는 건지 알았는데 다 박수 쳤어요. 됐다. 와. 뺄 때 잘 보시면은 앞장을 뒤로 밀어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뒷장을. 이런 식으로 빼는데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뺄 때 보면은 이 초보들이 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팔이 아프니까 나중에 들게 된대. 팔꿈치를요? 네, 이렇게 들어서 빼야 된대.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들렸다가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뺀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팔을 한번 보세요. 팔이 언제 올라갔는지. 자, 왼팔이요? 네, 카드를 뽑는 왼쪽 팔. 올라갔어. 둘, 셋, 넷. 와, 봤어. 응? 많이 올라갔죠? 그러네. 와, 신기하다. 이걸 어떻게 찾았지? 이거를 프레임을 중첩시켜서 한번 볼게요. 5번째 팔만 저만큼 올라가요. 와. 저 패턴들을 계속 찾아냈어요. 저게 육안으로 앞에서 보면 아마 안 보일 거예요. 너무 빨라서. 네. CCTV가 있으니까 그나마 밝혀낸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밑장 부분에 대한 음영 부분을 주파수로 분석을 해보면은 이 간격 자체가 달라지는 게 식별이 됐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제가 블랙 딜러한테 물어봤는데 아마추어 중에서도 아마추어예요. 저거는. 그럼 더 원래 잘한- 팔도 연습을 해서 올라가지도 않는데. 근데 이 사람은 팔을 올렸기 때문에 그나마 잡아냈고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았어요. 그게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무죄를 받았어요. 네. 이번엔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인데 제가 하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이때 이것만 하지 말지. 안 하면 될 거를 왜 굳이 할까? 여러분 싸움이 생기면 어때요, 여러분들? 싸움이 생기면 그리고 상대방이 날 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치고 내가 화가 나서 그 사람의 손을 잡는 순간 쌍방폭행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실제 사건 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싸움 중에 멱살을 잡혔어요, 한 여성이. 누라고 하면서 엄지손을 이렇게 꺾었어요. 골절이 생겼어요. 그래서 잡은 사람은 벌금이 200만 원인데 손 꺾은 사람은 벌금이 더 많이 나왔어요. 잡힌 사람이 더 많이 나왔어요. 네. 억울하다. 억울하죠? 네. 그분도 오면서 펑펑 울었어요. 억울하다고. 난 피해자인데. 근데 피해자 이런 거를 따질 때 유형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다 봐요. 접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접촉의 정도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했는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싸움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도망가는. 싸우질 말아야 되겠어요. 네, 하면 안 됩니다. 네. 이 사건도 똑같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제가 맡기 전에 라디오로 들었던 사연이 있었는데 그 사연이었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열받았던 사건 중에 하나고 재심까지 가서 우리 박준현 변호사님 아시죠? 재심 전문가. 그분하고 같이 했던 사건이에요. 2009년에 한 부부가 지인들과의 식사를 마치고 운전석에는 와이프가 앉았고 조석에는 술을 드신 남편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음주산소 간다고 쫙 나왔어요. 그래서 아내분이 놀래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술을 취하신 남편분께서 너무 화가 나서 경찰한테 항의를 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하냐, 위험하게. 그러면서 이제 차에서 내려서 경찰하고 실랑이가 벌어져요. 실랑이. 물 먹을 사람이 사모님하고 아드님한테 얘기를 하시네. 왜 부르냐? 아니, 다시. 뭐야.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경찰도 여러 명이서 붙어서 막 얘기를 했죠. 그러던 중에 어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경찰이 하면서 팔을 뒤로 꺾으면서 나오지 말아야 될 음성이 나와요. 대표해. 찍었다 방금 들었어요? 영상이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당황스럽죠? 네. 네. 그걸 촬영하고 있던 경찰이 됐어, 찍혔어 라고 하면서 그 남편을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을 했어요. 이야. 근데 뭐 진짜로 꺾을 수도 있잖아요.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의 아내가 법원에 나와서 진술을 했어요. 증언 선서를 하고 남편은 팔을 꺾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어요, 앞에서. 꺾지 않는 걸 봤어요. 했는데 검찰에서 이 여자도 거짓말 한다면서 위중죄로 또 기소를 했어요. 와. 요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습니다. 내 아내는 맞게 얘기했다. 난 팔을 꺾지 않았습니다. 했더니 검찰에서 남편도 위중죄로 기소했어요. 와, 미치겠다. 심지어는 남편은 벌금형이 나왔지만 아내분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위증을 했다고. 진짜 너무한다. 아내분은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파면도 당했어요. 유치원에서.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니 전문가가 아닌 저희가 봐도 보이는데 그게 네. 어떻게 못 볼 수가 있죠? 근데 왜 안 꺾은 것 같아요? 경찰이 일단 혼자서 꺾어서 손을 네. 뒤로 뺀 것만 보여요. 아, 이렇게 꺾었을 때 안 잡고 있던데? 네. 잡은 게 맞아, 없어요. 맞아. 아무도 잡은 게 혼자. 왜가 중요해요. 재판에서는. 왜 안 꺾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 아마 여기서 한 분씩 나와서 왜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어려워. 어렵죠. 자세가 이상해요. 뭐가 좀 어설퍼요. 막 이런 얘기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재판에서는 증거 재판주의이기 때문에 증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사건이 저한테 와서. 저는 처음부터 의심을 했던 게 아, 소리. 제가 실제로 사건 영상 많이 보거든요. 네. 누가 때리면 소리 잘 못 내요. 윽소리를 많이 내지. 영화와 실제는 너무 달라요. 그러네. 영화에서 총 맞으면 하고 있죠. 다 구라라고 보시면 돼요. 윽소리도 못해요. 그냥 그냥 쓰러지는 아, 거. 그래서 악소리도 못 한다는 얘기가. 네, 칼로 찔리잖아요. 네. 급소 찔리면 그냥 거기서 쓰러져서 누워 계세요. 실제 우리 영화는 너무 다릅니다. 어쨌든 법정에 들어가서
그런 의심을 갖고 저도 화질 개선해서 영상 분석을 해봤죠. 한번 볼게요. 화질 개선. 여기서 제가 아주 유력한 증거를 찾아냈어요. 영상을 화질 개선시켜 보면은 팔을 꺾을 때 이분은 거의 뒤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상태에서 저 경찰까지 손이 가려면은 가제트 손이 돼야 돼요. 그렇구나. 가제트 손을 뻗어야 쭉 나와요. 제가 한 1시간 동안 검사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제가 다른 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다 받아쳤어요. 연속 프레임에서 팔뚝이 나왔기 때문에 다 할 수도 없다. 나왔더니 새벽 2시, 1시예요. 서울도 아니고 경기권도 아니에요. 지방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차는 다 끊기고. 그런데 딱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어디요? 찜질방. 그래서 가장 가까운 찜질방으로 가시죠. 딱 가고선 잠도 못 자고 새벽 5시에 첫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고 있는데 박준현 변호사한테 문자가 왔어요. 만장일치로 무죄 받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사건도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에요. 영상 분석이 없었으면은 여러분들도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성추행 사건입니다. 이게 성추행 사건이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를 한 것 같아요. CCTV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하면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성추행 사건은 뭐 1년에 한 2건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건씩도 들어와요. 2달에 한 건씩. 진짜로 성추행한 사람도 있고 억울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 할 얘기는 억울한 사람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전에 저는 누구 편이 아니에요. 저는 누구 편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건에 대한 본질만 보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2019년에 중년의 한 남성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자기 조카가 성추행 누명을 쓰고 징역 6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했는데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뭐든지 사건은 80% 이상 술에서 생겨요. 그리고 새벽에. 이 사건도 술을 먹고 새벽 한 3, 4시인가 그쯤에 또 술을 먹었어요. 누가 먹었느냐? 강은희 씨하고 강은희 지인들 중에 여성 2분하고 술을 또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는 화장실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강은희 씨의 주장은 내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갔고 화장실 나와서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여자가 나와서 날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추행을 하고 너네 집 잘 살아? 다 녹음되고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가 맞는지는 몰라요. 여기 심리학자분도 계시지만 자기가 기억한 거와 영상은 다를 수가 있어요. 자기가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없던 일이 돼 보여요. 그리고 영상에 이게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억을 믿지 않아요. 심지어 저는 와이프하고 싸울 때도 생각해보면 제가 안 했는데 했다고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기억은 100% 옳지가 않습니다. 기억은 전 절대 안 믿어요. 그렇지만 영상은 진실을 얘기하죠. 증거라고 하는 거는 가게에 있는 CCTV밖에 없었어요. 화장실 안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CCTV에서 재밌는 게 식별이 됐습니다. 여기 술자리에 이렇게 드시고 계시다가 남자가 먼저 나가요? 먼저 갔는데? 그쵸. 네, 아까 여자가 먼저 여성분이 갔다 그랬는데 따라가네. 네. 그러네. 입구가 하나라. 밑에 비친다. 밑에 비친다. 네, 맞습니다. 저 밑에 통풍구가 없었으면은 유죄가 확정이에요. 진짜요? 밑에 비쳐 뭐가 그러네. 밑에 저 통풍구가 강은희 씨를 살렸어요. 저거? 와. 저 통풍구를 통해서 제가 뭘 분석했냐면은 뭐가 보여? 이 화장실 구조를 설명드리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여자 화장실 칸이 바로 있고 남자 화장실 칸이 이렇게 있어요. 나눠져 있네. 나눠져 있는데 네. 칸막이로 나눠져 있어요. 문을 열면 바로 열면 남자 변기가 보이고 왼쪽 칸을 열면 바로 여자 변기가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앞에는 세면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자는 보세요. 좌측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열어야겠죠. 네. 그럼 통풍구 사이에 문이 열리는 게 식별이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강인희 씨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려면 통풍구 사이에 들어가는 발이 보이겠죠. 네. 그러네. 그게 없었어요. 여자 혼자 나왔어요.
남자는 나와서 바로 세면대로 가는 게 보여요. 여기 한번 영상 보실게요. 확대된 영상이에요. 신기하다. 대박. 강현 씨가 들어가요. 먼저 들어간다. 네, 통풍을 잘 보세요. 여자는 왼쪽으로 가겠죠. 자, 들어가서 왼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문이 싹 닫히게 보이죠. 문이 싹 닫히게 보이죠. 문이 그러면 여기에 그 다음부터 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다 돌려봐도 들어온 사람 없었어요. 혼자 나온 영상이 있습니다. 야. 네, 뒤를 돌려보시면은 이제 문이 열리는 게 없죠.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네. 아까 여자분이 들어갈 때처럼 그 네. 그림자나 문이 열리는 게 안 보여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 혼자. 아직까지 안에 있는 네, 거예요. 혼자 계신 거예요. 네. 나오죠? 나왔어. 앞으로 가죠. 지금 나와서 앞으로 갔어요. 네. 진술이 잘못됐어요. 그러네. 남자가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바로. 네. 그리고 실제로 여자 화장실은 문을 열게 되면 바로 무릎이 닿아요. 너무 좁아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 두 개의 증거는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됐고, 이 통풍구를 못 봤을 때는 대부분의 성추행 사건들이 피해자의 진술로 가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이는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서 희망이 없다라고 봤지만 이걸 찾아내는 순간에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들었어요. 희열. 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긴 나오지 않지만 강현 씨가 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여자가 옷을 잡고선 끌어당기는 장면들이 몇 회 장면이 식별됐어요. 네. 뮤지컬 배우 하면서 있었던 소속사에서 퇴출이 됐고요. 그동안 계약돼 있는 모든 거 다 취소됐고 우울증까지 걸리셨어요.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받고 5개월까지 사시다가 억울해.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받아서 나오셨고 지금은 무죄 받고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손해배상 같은 거 할 수 없나? 너무 화난다. 저는 한편은 그래요. 여자가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일부러 그런 거면은 진짜 처벌받아야겠지만 진짜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술을 드시다가 여성분이 술을 계속 많이 드시다가 마지막에 취했는지 갑자기 숟가락을 쾅 던지면서 옆에 남자한테 나 왜 만져? 내가 어딜 만지는데 했더니 취하셔가지고 다 만졌어. 다. 그게 죄가 아니고 술을 많이 먹으면은 그런 행동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일한 목격자는 CCTV밖에 없다는 거예요. 1000개의 목격자. 이번에는 성추행범을 제대로 혼내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택시 운전기사였어요. 택시 운전기사. 한 여성을 태웠는데 술집에서 이제 택시를 탔어요. 뒷좌석에 앉았는데 여자는 의뢰인이 나를 추행한 것 같다. 옆에 와서 만지는 것 같은 거를 제가 느꼈다. 근데 취한 상태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간 난 봤다. 자기를 만지는 거를.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음성이 녹음되잖아요. 여성이 운전기사한테 아까 만졌죠? 아까 만졌죠? 그러니까 아니요 하는 장면도 나와요. 저도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운전자가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운전자가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나는 뒷좌석으로 간 적이 없다. 운전석 문을 연 적이 없고 뒷좌석 문을 연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계속. 그러면서 판사를 통해서 저한테 감정 신청을 했어요. 어떤 감정 신청이냐? 블랙박스는 전방을 찍고 있는데 자기가 운전석에 내리면은 미동이 있을 것이고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문을 열고 닫는 그걸 분석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자기 택시를 가지고 재현한 블랙박스도 가져왔어요. 근데 실제로 그 재현한 걸 보니까 타고 내리게 되면은 우리 쿵쿵 소리 나고 이 하중 때문에 이렇게 흔들려요. 근데 사건 블랙박스를 보니까 차량이 미동이 없었어요. 움직임이. 질문 자체가 운전석에서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뭐 그런 것들을 미세한 픽셀을 통해서 분석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분석을 했어요. 결과는 내리지 않았다는 게 제 결과였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택시기사가 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갑자기 자기야 하는 소리가 들려요. 자기야. 귀염둥이 이쁘네 막 이런 소리 들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의심이 너무 됐어요. 아니 뭐 하는 짓이지? 그랬더니 그냥 혼자서 한 얘기다. 더 이상해. 네, 더 이상하죠. 근데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차를 세워놓고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작은 목소리로 다 왔어요 이래요. 도착했어요 해요. 감정 요청 사항은 이 남자가 운전석에서 내려서 뒷좌석으로 갔느냐가 핵심 사항인 거예요. 근데 그건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안 되겠다. 데이터 다시 줘봐.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블랙박스 안에는 아내를 비추고 있는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게 수사기관에서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검찰도 몰랐고 재판 과정에서도 몰랐던 거예요. 그 아내 영상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문을 열고 나가진 않았어요.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이동했어요. 넘어갔구나. 저를 가지고 논 거예요. 법원을 가지고 논 거고 검사를 가지고 논 거고 다 가지고 논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거 넘어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 무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이 결과를 어떻게 할지. 저는 어쨌든 법원에서 이걸 해달라고 하면 이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판사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또 원래 제가 소속돼 있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 말도 잘 안 들어요. 좀 혼자 막 하는 걸 좋아해요. 그 넘어가는 장면을 100번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영상을 만들어서 검찰에 줬어요. 따로. CD에 고서. 잘하시네요. 네. 그거는 벌금이 아니고 징역형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다 가지고 논 거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건도 굉장히 화가 나는 사건입니다. 이건 제가 영상 분석을 그만둘까도 생각했던 사건이에요. 제가 진짜 법원 가서 한 2시간을 싸운 사건이에요. 2시간을. 한 20대 초반 중반 되는 한 젊은이가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무도 우리 말을 믿지 않아요. 그 말을 거의 집에 갈 때까지 한 2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계속. 사건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조수석의 동료와 같이 차를 몰고 가는데 상대편에서 차량이 정면을 오고 있었어요. 중앙선 사이에서 양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쿵 하고 받치면서 우리 아버지 조수석에 계셨던 분이 사망하신 거예요. 아이고. 근데 문제는 양측 다 음주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누가 넘어가냐. 아니 음주운전으로 뭐 벌금형 받을 수도 있고 뭐 상습범이면 뭐 징역형 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 죽은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 넘어왔냐에 따라서 사건이 달라져요. 근데 아버지는 감옥에 계셨어요.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들은 찾아왔고. 그럼 뭐 가지고 아버지가 넘어갔다고 했나요? 했더니 아버지 차량에 있던 물건들이 중앙선 너머에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교통사고 분석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전문 기관에서 아버지 차량이 그쪽으로 넘어간 게 맞다라고 분석 결과서를 내민 거예요. 모든 범인은 아버지로 지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국가기관에서 전부 다. 이 사건은 그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으면은 지금도 감옥에 계실 사건이에요. 차 한 대가 오죠. 라이트 비치면서. 네, 쿵 박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누가 중앙선을 넘어갔을까? 왼쪽 차? 맞은편. 이걸 화질 개선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확실히 보여. 네. 왼쪽 라이트가 다 보였어야 되는데 네. 중간에 왼쪽 라이트 안 보이는 그렇죠. 거예요. 네. 영상 분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키워주십시오. 나이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디테일 좀 증폭을 시켰어요. 그 중앙선을 보시면은 P1과 P2가 있는데 지금 P1, P2는 전방에서 오고 있는 차량의 좌측 라이트, 우측 라이트예요. 중앙선을 넘어왔죠, 이쪽으로.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건 이겼다. 또 보물을 찾았다 해서 재판에 갔습니다. 이 영상도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런데 저를 증인신문하겠대요. 솔직히 이것만 보면 저 증인신문 할 이유가 없어요. 명확하잖아요, 이거. 네. 근데 재판부에 갔는데 저를 앉혀놓고 검사가 질문하기 시작해요. 이 일을 몇 년 했냐? 영상 분석이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냐? 학위는 어디냐? 왜 국가기관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넌 되냐? 못 믿겠다는 거. 그러니까 약간 조작도 의심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가슴이 엄청 무너졌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믿어주지도 않고 조작됐니 나의 학력을 문제 삼고 막 이러는데 뭐 이게 할 수 있는 게 있냐 했는데 몇 달 후에 의뢰인이 전화가 왔어요. 의뢰인 아버지가 저 나왔습니다. 네, 무죄 받았습니다. 자기가 강원도에서 횟집을 하는데 꼭 모시겠습니다. 제가 그때 전화를 받고 너무 행복했어요. 유죄 사건이 무죄가 날 확률이 몇 %인지 아세요? 유죄로 기소된 사건, 기소된 사건이 재판 통해서 무죄 날 확률 거의 없지 않을까요? 본인들의 잘못을 시인해야 되니까. 1%도 안 돼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1%도 안 돼요. 무죄를 어떻게 받았는지 봤더니 재판부에서 국가기관에 다시 제가 했던 감정사고 분석 결과를 보낸 거예요. 다시 한번 봐보라고.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무죄가 받았고 그러면서 제가 이 세상에 또 교훈을 얻었죠. 누가 욕을 해도 듣지 말자. 몇 년이야 듣지 말자. 제가 성숙해지고 강해지다 보니까 최근에 법원을 간 일이 있거든요. 거기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땐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10년 했는데요. 그때는 5년밖에 안 됐어. 잠깐. 엄청난 차이네요. 10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나와요. 한 번씩 저렇게 무죄를 받았다는 결과가 저한테 들려오면은 다시 불끈불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탐험을 하다가도 하기 싫어 하다가 누가 거기 보물이 있대. 그럼 가고 싶잖아요. 탐험하고 싶고. 그게 지금 저인 것 같아요. 열심히 영상 분석해서 한 명의 피해자도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해본 경험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황 박사님이 포기하면 사실 진실이 묻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황 박사님 얘기는 당장 내일, 오늘이라도 내가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남 얘기 같지 않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1호니까 전 2호 정도 하고 싶네요. 전 2호 정도 하고 싶네요. 보니까 이게 굉장하네요. 네. 네. 왜 그 정의로운 사회는 진실을 탐구하는 곳에 많은 인재들이 몰리는 곳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주 진심으로 황 박사님과 같은 그런 소중한 분들 그리고 귀한 분들 필요한 분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은 좋은 여건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아낌없이 성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공학 박사가 된 농장주. 2006년 7월 경기도 성남의 한 소방서에 다급히 걸려온 전화. 남한산성 산책로에 이상한 게 있어요. 정말 무서워 죽겠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발견한 건 뾰족한 주둥이, 풍성한 잿빛 꼬리에 멸종위기 1급 토종 붉은 여우. 어머나. 저거 왜 나왔어? 갑자기 왜? 네, 너무 놀랍죠? 네. 언론에서도 남한산성 여우 한반도 토종 확인 이런 기사를 앞다퉈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자신이 이 여우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여우도 주인이 있습니까? 야생에 본인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건 좀 무리수인데요. 자, 이 남성은 경기도 광주시 인근에서 개농장을 운영하던 농장주인데 알고 보니 러시아에서 몰래 밀수해온 여우가 탈출한 거였습니다. 결국 농장주는 300만 원의 벌금을 물었고요. 토종 붉은 여우는 서울의 한 동물원으로 옮겨졌죠. 그런데 그로부터 5년 뒤 세상에 엄청난 사실이 밝혀집니다. 뭔데요? 궁금하다. 2011년 7월에 토종 붉은 여우를 밀수해 적발된 농장주가 2006년 초에 5마리의 새끼 중에 4마리를 무사히 번식시키는 데 성공했는데 더 이상 키울 형편이 안 돼서 잘 부탁한다고 기증을 한 겁니다. 어머나. 이 일이 정말 놀라운 이유가요. 토종 붉은 여우 사상 최초의 민간 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확장되죠. 네. 그래서 그동안 수의학 전문가들도 쉽사리 하지 못했던 일인데 비좁고 열악한 이 개축사에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소식에 수의학계는 대체 어떻게 이렇게 키울 수 있었냐 농장주한테 질문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지만은 이 여우를 돈으로 생각하고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저 여우를 반드시 살려가지고 돈을 벌어보자. 번식을 잘할 수 있게 흙도 점토질로 깔아주고 또 토종 붉은 여우는 출산 후에는 매우 예민해져서 새끼를 죽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농장주는 먹이를 줄 때 일부러 눈도 안 마주쳤다고 합니다. 저 다 적어놔야 돼요. 네.
이 정말 번식을 위한 공부를 엄청나게 하셨나 봐요. 했겠죠. 네. 네. 그 정말 이분이 자료를 잘 남겨놨다면 그 자체가 논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생태계나 환경부 쪽의 새 역사를 정말 좋은 일하는 건 맞는데 네. 이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야생동물 밀수가 범법행위잖아요. 범법이죠. 이게 어떻게 됐어요? 네. 이 농장주가 가지고 있는 이 특급 노하우를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정부에서는 농장주에게 다시는 불법 밀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받고 대신 토종 붉은 여우 복원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조건으로 훈방 조치됐다고 합니다. 신의 실수 악마의 재능 19, 18일을 공개합니다. 천재 프로그래머의 재능 낭비. 이 한 남자 때문에 국내 네로라는 IT 기업들이 서로들 스카우트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었는데요.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스카우트를 하죠? 재능이 엄청난 엄청난 재능이 있는 거예요.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업들이 러브콜을 보내기 위해 연락한 곳은 다름 아닌 경찰서. 자,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그 남자였습니다. 와,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얘기인데요? 또 어마어마한 재능을 네. 갖고 있나 보다. 네. 누구지? 자, 천재 프로그래머로 불린 23살의 A씨. 자, 2015년도에 국내 유명 사립대를 포함한 20여 개 대학, 약 200명에 달하는 공대생들의 졸업 작품을 대신 수행해 준 겁니다. 우와, 200명! 그런데 다들 그의 실체를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 이유는 IT 전문가는커녕 관련 대학 학위도 일절 없었기 때문이죠. 어마어마하네. 사실 A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독학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익혔고요. 자, 고등학생 땐 전국의 수재들만 모인다는 한국 정보 올림피아드에서 대상을 수상. 또한 정부가 주관하는 한국형 스티브 잡스 육성 프로젝트인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100인에 선정될 정도로 전도가 유망한 천재였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은 그냥 앞길이 창창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는 재능일 텐데. 어떻게 된 거지? 그가 재능을 범죄에 이용하게 된 사연. 2011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그만 아버지의 부도로 갑작스럽게 가장이 된 A씨. 돈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로 돈을 벌자. 자신의 재능을 팔기로 결정한 거죠. 자, 그 뒤 아이 울음 분석 프로그램, 스마트폰 시선 추적 프로그램 등을 졸업 작품을 사려는 공대생들에게 프로그램당 약 40만 원에 판매를 하게 된 겁니다. 아, 대단하다. 아니, 근데 뭐 사정이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그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네. 자, 그의 사연이 알려지자 고졸 천재 프로그래머의 독이 된 재능으로 보도가 됐고요. 한 대학 교수는 장학금을 대줄 테니 함께 연구를 해보자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악용한 천재 프로그래머. 그는 반성과 함께 훗날 벤처 사업가가 되겠다라고 전했는데요. 지금은 부디 이 축복받은 재능을 옳은 곳에 쓰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신의 실수, 악마의 재능 19, 17위 공개합니다. 100명을 구한 구급대원의 정체. 당신을 체포합니다. 2018년 9월 영국 런던의 혼처치 지역에서 체포된 21살 청년 세이버. 그런데 혼처치 지역 주민들은 그의 체포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려 100여 명의 사람을 구한 정의로운 구급대원이었기 때문이었죠. 아니, 그렇게 멋있는 사람을 왜 체포를 한 거죠? 그러게요. 자, 왜 체포가 됐느냐? 그는 영국 런던 구급 서비스 LAS의 구급대원이 아닌 연수생 신분. 즉, 허가 없이 현장 투입이 불가능한 위치였던 것이죠. 수습대원이 정말 현장에 투입되면 안 되는데 아직 배워야 되는데 네. 그냥 가버린 거구나. 그러니까 정식 대원 옆에 따라다니든지 그렇죠. 상황 판단이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2017년에 세이버 씨는 영국 런던 구급 서비스를 지원해 1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필기 시험도 치고 현장 실습도 했는데 안타깝게도 2018년 1월 구급대원 종합평가에서 그만 탈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또 시험을 치라고? 나는 못 기다려. 내가 구할 사람들이 한 트럭이라고! 또다시 1년을 기다릴 수 없었던 세이버. 결국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됩니다. 먼저 LAS 내부 전산 네트워크에 잠입해 직원들 몰래 자신의 전화로도 응급신고를 받을 수 있게 했고요. 출동은 자신의 차로, 그리고 어깨 너머로 배운 의료 지식을 총동원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른 진짜 구급대원들에게 출동 명령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아니 뭐 좋은 마음으로 한 거는 우리가 뭐 이해는 하겠는데 어떤 환자를 만나서 그 사람이 더 나빠지기라도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간다고 그게 무조건 능사는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어떻게 잡힌 거예요? 하지만 결국 2018년 7월 신고 접수 현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한 LAS에서 내부 조사를 하면서 덜미가 잡힙니다. 근데 뭐 100명이 넘게 일단 환자를 구한 거 보면 혹시 잘못된 분들은 없었는지 이게 걱정이 좀 되네요.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죠. 그래서요, 곧바로 LAS 측에서 세이버가 신고 접수를 한 환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상태를 살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환자 전부 이상 없이 건강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세이버 씨, 정의로운 마음만 받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합격하고 출동하세요. 그래요. 다음번 시험에 꼭 합격하세요. 신의 실수, 악마의 재능 19, 16일을 공개합니다. 자, 2015년 8월 러시아의 한 공항. 비행 시간이 무려 2,660시간. 무사고 5년 경력의 베테랑 여객기 조종사 타라스 셀레스트는요. 평소와 다름없이 이륙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라스, 당신을 무면허 운항을 한 혐의로 체포한다. 무면허라고? 아니 2,660시간이라면서요. 아니, 근데 어떻게 무면허? 비행기를 어떻게 무면허로 운전해요? 자, 정말 충격적이죠. 이 사건은요. 항공대 입학하지 않고 독학한 파일럿으로 보도되며 러시아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1974년 모스크바 인근의 비행장을 놀이터 삼아 자란 타라스 셀레스트는요. 자연스럽게 여객기 조종사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자, 그래서 독학을 통해 항공 관련 용어도 능숙하게 익히고 비행 훈련 강사였던 아버지 친구의 도움으로 비행 시뮬레이션 훈련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꿈에 브레이크를 건 게 있었으니 이번에도 바로 성적. 자, 항공대 진학을 몇 번이나 도전했지만 결과는 탈락, 그리고 또 탈락. 그런데 프리 항공사에서 조종사를 찾습니다. 모 항공사 조종사의 구인글을 보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마는데요. 항공대 졸업장과 조종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위조한 겁니다. 야, 저게 위조가 돼요? 그건 안 돼. 아이고야. 잘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타고난 능력인 건지 뭔지 황당하게도 항공사 시험과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가볍게 통과. 그렇게 부조종사의 꿈을 이룬 타라스. 그리고 얼마 뒤에는 대형 항공사의 조종사까지 지원. 그리고 그 역시 합격. 근데 아무리 비행 실력이 좋다는데 이게 완전 사기 아닙니까? 사기죠. 그죠? 네. 수천 명, 수백 명 목숨 달린 건데 이걸 위조를 해서 들어갔다는 거는 이거는 뭐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밝혀졌느냐? 2015년 8월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행 여객기를 운항 중이던 타라스가 우크라이나 영공에 진입하던 순간 우크라이나 영광을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자, 조종사와 관제사 사이에서 약속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정해진 기술 용어로만 대화,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라스의 동료가 그를 수상하게 여겨서 항공사에 보고하면서 무면허, 가짜 파일럿인 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뭐 좀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이때라도 발견돼서 다행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신의 실수, 악마의 재능 19, 15일을 공개합니다. 강남 쪽집게 강사의 합격 비법. 선생님 우리 사빈이 아이빌리그 갈 수 있을까요? 사빈이 아버님,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럼 저만 믿으세요. 2009년 미국 코네티컷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두 한인 학생은요. 미국의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필수 시험인 SAT에서 평소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아 꿈에 그리던 미국의 유명 대학에 출석! 합격을 합니다. 잘 됐네요. 그런데 그 뒤에 숨은 공신이 있었으니 서울 강남의 모 어학원 강사 김 씨. 다 빼고 100% 시험에 나오는 핵심만 나갔기 때문이죠. 강사 김 씨는 특히 비평적 독해 분야에서 쪽집게 강사로 불릴 정도로 강남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유능한 쪽집게 강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치가 높아질수록 불안감이 엄습. 그래서 결국 정말 엄청난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게 뭐냐?
본인이 직접 시험을 친 뒤 제자들에게 답안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응? 실시간으로? 같이 시험을 치는데? 무전기라도 사용하나요? 쪽집게 강사였던 만큼 머리가 보통 비상한 게 아니었어요. SAT 시험 문제는 모든 나라가 동일한데 그래서 강사 김 씨는 시차를 이용키로 합니다. 그래서 택한 나라가 머리 좋죠. 이야. 대단하죠. 와,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럼요. 야. 제자들이 시험을 치르는 미국보다 12시간이 빠른 태국. 그 뒤 쪽집게 강사 김 씨는 곧바로 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SAT를 치른 태국인 응시자에게 어둠의 경로로 단돈 500바트, 약 15,000원의 시험지를 구매해서 아주 잽싸게 슬슬 풀어가지고 시험지와 자신이 푼 예상 답안지를 두 제자에게 전송합니다. 아니 이럴 거면 그렇게 돈을 받고 그냥 잘 가르쳐 주지. 그럼. 왜 좋은 머리를 저렇게 시험 유출하고 이런 거 범죄잖아요. 이런 데 쓰냐고요. 아이, 저건 좀 아니다. 그러나 김 씨의 범행은 덜미가 잡히고 맙니다. 2010년 강남 일대 SAT 학원 고액과외를 수사하면서요. 그만 발각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저 시험 때문에 일부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치지 못하는 네, 생겼어요. 시험들이 꽤 생겼어요. 신의 실수, 악마의 재능 19, 14위 공개합니다. 미국 드라마 슈츠의 현실판.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의 모 로펌. 이곳의 상속 전문 변호사 kimberly 키츠는요. 펜실베니아 모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변호사 시험을 단번에 합격했고요. 이후 뉴욕의 한 대학교에서 세법을 가르치기도 한 아주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프로필만 보면 되게 화려한데요. 되게 화려한데? 근 10년 동안 고객 30여 명의 부동산 등 상속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그녀는요. 로펌 소속 변호사 중에서도 고객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변호사였는데요. 고객님, 이 경우는 소득세법 제19조. 아니다.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고객 맞춤 서비스로 친절히 응대했고요. 동료 변호사들에게도 인정을 받아 헌팅턴 카운티 변호사 협회의 회장까지 역임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쯤 되면 좀 불안불안해집니다. 예, 주제가 주제인 만큼.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지금. 그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변호사로서 탄탄대로를 걷던 그녀의 인생이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에헤이. 2014년 어느 날 헌팅턴 카운티 변호사 협회에서 소속 변호사들의 명단을 정리하던 중 뭐라? 키친 회장의 변호사 번호가 중복이 되잖아. 키친의 변호사 고유 넘버가 같은 지역의 다른 변호사와 중복된다는 사실을 발견. 그 뒤 실타래 풀리듯 밝혀진 인류 변호사 키친의 거짓말들. 일단 법대 졸업장 거짓, 변호사 자격증 위조, 당연히 대학에서 세법을 강의했다는 것도 가짜. 다 가짜야? 법의 비읍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뭐야? 아니 그러면 그 뭐 고객 맞춤 서비스는 뭐 그냥 뭐 상담해 준 거예요? 그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준 건가 얘기? 제가 아는 바대로는 상속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족끼리 합의가 되면 재판까지 잘 안 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미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유도를 해서 법정에 가는 일 없이 원만하게 일을 잘 좀 해결해 와서 들통이 안 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법정 가지 마세요. 알아서 잘 해결하세요. 뭘 가요? 그런 식으로 구슬리면은.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저도 이번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재능이면 우승을 갔어요. 맞아. 신의 실수, 악마의 재능 19, 13위를 공개합니다. 콜롬비아가 분쟁 발화 지점으로 예측이 됐는데 끊임없는 분쟁을 겪어온 우리 중동의 대처는 말이죠. 자, 2014년 콜롬비아 여러 군데에서 중동 분쟁에 대한 강의를 펼친 제이슨 알리 하킴. 자, 그로 말할 것 같으면요. 콜롬비아 주재 레바논 대사관 소속의 외교관으로요. 중동의 분쟁 관련 전문가로 이름나 군대를 비롯해 경찰서 등에서 그를 초청, 각종 강연과 연설을 도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군인이 그를 수상하게 보기 시작했는데요. 왜냐? 제이슨이 레바논 외교관인데 모국어도 아닌 스페인어를 너무 모국어처럼 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확인차 콜롬비아 주재 레바논 대사관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사관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 에이? 아유 뭐야? 아 무섭다. 없는 사람이야? 첫 번째로 강연을 섭외할 당시에 대사관에 전화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자, 자신을 레바논 외교관으로 속인 그의 진짜 정체는
그냥 콜롬비아에서 태어난 콜롬비아인 제이슨 쿠엘로였습니다. 근데 왜 레바논 외교관인 척 한 거야? 그쵸? 왜 하필 그 많은 나중에 레바논이에요? 너무 뜬금없죠? 네. 자, 그는 특이하게도 중동 문제에 유독 관심이 많은 중동 오타쿠, 중동 마니아였습니다. 중동 덕후였구나. 네, 중동 덕후였어요. 자, 그래서 중동 관련 소식이라면 절대 놓치는 법이 없었고요. 독학으로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아랍어까지 혼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랍어 얼마나 어려운데. 진짜 어렵다. 네이티브 수준까지 외교관인 척 할 수 있는 데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혼자. 그런데 아니 나 이 정도면 중동 외교관이라 해도 믿겠는데? 황당한 도전 의식으로 레바논 외교관에 도전을 한 거죠. 차라리 주 레바논 콜롬비아 외교관에 도전을 하시지. 그러게. 자, 아무튼 콜롬비아인 제이슨 쿠엘로는 다양한 분쟁을 겪고 있는 중동 국가 레바논을 제2의 고향으로 골라서요. 가짜 레바논 외교관이 된 뒤에는 가는 곳마다 두둑한 강연료는 물론 1급 호텔과 최고급 레스토랑 등 최고의 특급 대우까지 모두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 게 가능한가? 자, 2014년 9월 외교관을 사칭해 호화 생활을 누리던 제이슨은 결국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황당하게도 일각에선 그가 진짜 레바논 외교관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만큼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동에 대한 애정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예, 다른 쪽으로 진로를 좀 탐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신의 실수 악마의 재능 19, 12위를 공개. 미국 최고의 기후변화 전문가로 불리던 존 밀. 그는 약 20년 동안 미 정부기관인 환경보호청에서 근무한 존경받는 공직자였습니다. 1963년에 미국의 환경보호를 위해 제정된 청정대기법 개정안 작업에 크게 기여를 했고요. 2005년엔 최우수 공직자 대통령상까지 수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더 우러러본 이유. CIA 요원은 뭐가 달라. CIA 요원은 천재만 뽑나 봐. 무슨 CIA라니? 환경부 직원이라면서요? 미국 최고의 기후변화 전문가인 존 빌의 진짜 정체는 사실 CIA 요원. 게다가 존 빌은 암묵적으로 자신이 공무원으로 위장한 상태인 걸 직원들이 눈 감아 주니 랭글리에 있는 CIA 본부 좀 다녀올게요.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한다고? 예. 다음 주에는 파키스탄에서 비밀 임무가 있습니다. 비밀인 거 아시죠? 해놓고 CIA 비밀 업무를 보고 오겠다며 번번이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존 빌, 언제까지 국가기관을 기만할 생각이었냐? 자, 이게 어찌된 일이냐? 존 빌의 정체를 잘 모르던 한 직원은 존 빌이 유급으로 수개월간 시도 때도 없이 출장을 가고 출장비를 올리니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결국 그러면서 완전 범죄로 끝날 것 같았던 그의 거짓 행각이 홀딱 밝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가 거짓인 거예요, 둘 중에? 물론 미국 최고의 기후변화 전문가인 것은 팩트입니다. 거기까지 진실? 그건 진실입니다. 이 좋은 머리를 능수능란한 거짓말로 사기에 이용한 그 비밀 임무 수행을 핑계로 환경보호청에 청구한 비용이 26만 6천 달러, 한화로 약 3억 원이나 됐고요. 아니 그걸 왜 줘? 참 웃기네. 대통령 상 받은 인정받은 직원이라 그런가? 뭐 워낙에 신망이 두터웠겠죠. CIA 출장지라고 밝힌 곳은 모두 여행지였습니다. 게다가 10억 원이 넘는 집과 리조트를 소유합니다. 재산 축적까지 엄청났다고 합니다. 장장 12년에 걸친 범죄 행각이 밝혀졌음에도 체포되는 그 순간까지도 뻔뻔. 거짓말하는 건 늘 나를 흥분시키죠.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CIA 비밀 요원으로 위장한 몹쓸 능력자에 이어서 이번엔 뛰는 경찰 위에 나는 경찰까지 된 가짜 경찰을 소개합니다. Do you know what you're being detained for? So I was like an officer with a marked card. Okay, so I'm just confused as to how you're saying you're detained and you are able to make a phone call. I have the handcuffs on and I have my phone. Okay.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해 안 가죠. 체포됐는데 왜 911에 신고를 한 거예요? 체포되면 휴대전화를 쓰게 해주나? 2017년 9월 모 대학교 앞에서 심하게 말다툼을 벌이는 한 쌍의 연인을 체포한 경찰들. 그런데 여자는 경찰차에 경찰 마크가 없자
이를 수상히 여겨 911에 신고한 겁니다. 다소 엉뚱한 데서 덜미가 잡힌 경찰들. 아니, 이 가짜 경찰들의 정체는 미국 미시간주 제네시 카운티 소방서와 제네시 카운티 특별기동대 소속으로 구성된 걸로 위장한 4인방 윌리 스트롱, 오스틴 로즈, 에밀리 니콜, 제프리 존스였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들은요, 진짜 경찰복을 입고 경찰 배지, 수갑, 총, 경찰차까지 타고 다니며 범죄 현장에 신속 출동했습니다. 영화 많이 봤네. 경찰들 들어가라고, 이 사람들아. 경찰 놀이를 너무 심하게 했네. 그죠? 이들이 경찰 못지않은 활동성을 탑재하고 민중의 지팡이를 자처한 사연. 2011년 미시간주의 플린트 지역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윌리 스트롱은 피신하지 않고 방송국에 제보하기 위해 화재 영상을 촬영했는데, 그런데 그때 그의 뇌리, 아니 가슴을 스친 정이. 나는 이 도시를 구하는 경찰이 되고 싶어 라고 결심하고 경찰 시험을 응시한 게 아니라 경찰 업무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거리를 순찰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대담해져 갔습니다. 2015년부터는 뜻이 맞는 이들이 더 모이게 돼서 뜻을 왜 맞추냐고. 4인 체제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 4인 가짜 경찰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말이죠, 참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 그들만의 지역 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도 가지고 있었고요. 어떤 사건 현장에서는 이들이 먼저 출동하자 현장에 늦게 온 진짜 경찰들은 이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까지 합니다. 야, 이 정도면 정보에도 앞서네. 판타스틱 4네, 예, 판타스틱 4예요. 사기 행각이 밝혀진 와중에도 민중의 가짜 지팡이 4인방은 끝까지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신의 실수, 악마의 재능 19, 10위 공개합니다. 위조계의 새 역사를 쓴 남자. 그를 두고 각종 언론에서는요, 이것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 하늘이 준 재능을 이것에 쏟아부은 인물이라고 불렀다는데요.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아트 윌리엄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창의력, 관찰력 등 모든 학습 능력이 뛰어났고요. 그중에서도 아트, 이름 그대로 특히 미술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그는 안타깝게도 생계형 절도를 하며 근근히 생활했는데요. 17살이 되던 때 뒷골목에서 여러 범죄자들과 어울리다가 우연히 화폐 위조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된 그. 안 돼, 안 돼. 그 그림을 그리면 어떡해. 자, 처음엔 그냥 대충 인쇄를 해서 달러당 20센트를 받고 지역 갱들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악마적 재능이 활활 타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1996년 미국 조폐국에서 100달러짜리 신권을 새로 선보였는데 위조 자체가 불가능한 화폐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스캐너로 복사할 경우에는 지폐에선 안 보이던 무늬가 복사되고요.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광가변 잉크 등 최첨단 기술 그 자체였는데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불가능의 도전장을 내민 거죠. 집에 틀어박혀서 온종일 신권을 관찰 또 관찰. 일명 100달러 신권 부시기에 돌입. 가장 먼저 한 일은 종이 찾기. 당시 위조 화폐 확인용 위조 감지 펜이 나왔는데 위조 화폐 이 펜으로 글씨를 쓰면 갈색이 표시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화장지, 프린터 용지, 눈에 띄는 모든 종의 펜을 구웠습니다. 하지만 다 실패. 그런데 색 변화가 없는 모 회사의 전화번호부 종이를 발견. 이렇게 해서 화폐 종이는 득템했고요. 그 다음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광가변 잉크를 찾아 헤맸는데 운 좋게도 96년형 포드 머스 B의 차 색깔이 각도에 따라 색이 다르게 보인다는 걸 알게 됐고 즉시 자동차 수리점에 달려가 페인트 제조업체를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간 아트 윌리엄스는 마지막까지 신권 중량과 똑같이 1g을 맞췄습니다. 와. 그 뒤 정말 신의 경지에 이른 위조 화폐를 만들어낸 윌리엄스는요. 미 전역의 쇼핑센터를 돌아다니며 거스름 돈을 챙기는 방식으로 위조 화폐를 시장에 유통. 뿌렸구나. 그렇게 미국 시장에 유통한 가짜 돈만 약 1000만 달러.
우리 돈 112억 원 정도. 와, 근데 저 정도의 액수를 뿌릴 때까지 발각이 안 된 거잖아요. 너무 비슷하니까. 정말 대체 어느 정도길래. 하지만 2001년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체포가 됐는데요. 수사를 지휘했던 한 연방 검사는 그가 만든 위조 지폐는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과연 이분은 이 재능을 지금은 어떻게 써먹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2014년에 출소한 그는요. 정말 다행히도 천재적인 미적 재능을 이용해 화가로서 살고 있다. 지금도 돈 그리고 있어. 지금도 그리네. 그렇지만 이건 이제 위조 지폐는 아니잖아요. 작품이에요? 작품이죠. 저 이제 큰 거 그리네요, 큰 거. 돈 더 크네. 신의 실수 악마의 재능 19 9위를 공개합니다. 명작을 복사한 천재 화가. 1993년 영국 브리스톨의 한 벼룩시장. 한 미국인 관광객이 그림 한 점을 샀습니다. 여느 무명 화가의 그림이겠거니 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왜? 19세기 미국 화가 마틴 존슨 히드의 브라질의 보베라는 명작 중의 명작이었죠. 이 명작은요, 런던의 유명 경매소를 거쳐 미국 뉴욕까지 건너갔고요. 무려 96,000달러, 약 1억 원에 팔리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은 가짜 위작이었습니다. 세계 양대 산맥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게. 거기에서 거래만 됐다는 걸로 진품인 게 인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어떻게 통과했지 그거를?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위작 뒤에는 무려 50년간 세계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위조한 천재적인 화가, 이탈리아계 미국인 켄 페레니가 있었습니다. 정말 화가 같은 보스신데요? 자, 그는 역사상 가장 영리한 위조자라고 불리는 인물인데요. 천재적인 모사 능력 외에도 사기꾼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이죠. 영국의 벼룩시장에서 명작, 위작을 발견한 미국인 관광객의 정체가 바로 켄 페레니. 야, 이건 놀랍다. 이거 놀랍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 거예요? 네. 자, 이 영리한 사기꾼 켄 페레니 속에 도사리고 있는 또 하나의 악마적 재능, 위작 기술. 특히 미국 화가 마틴 존슨 히드의 작품을 세상 판박이로 따라했다는데요. 자, 어떻게 위조를 했느냐? 옛 그림을 위조하기 위해서는 옛 그림으로 시작해라. 자, 먼저 골동품점을 찾아가 묵은 때를 뒤집어 쓴 옛 그림을 찾고요. 그 캔버스에 그려진 옛 그림에서 그림을 지워냅니다. 우와. 어머머머. 캔버스를 옛날 거를 써요. 이 작업으로 세월의 흔적만 남긴 뒤 여기에 물감 접착력을 높여주는 제소 처리를 하고 새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위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작업, 크랙. 오래된 그림처럼 갈라진 효과를 주는 건데요. 그림이 완성된 후 제소에 접착제 일종인 악효를 섞은 뒤 분무기로 뿌려주고 햇볕 아래로 직행. 이때 또 스킬이 나옵니다. 뭐예요? 고무공. 이 고무공으로 캔버스를 톡톡 때려서 거미줄 모양의 크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아쉽네요. 저 재능으로 정말 자기만의 그림을 좀 그리지. 그러니까요. 자, 하지만 켄 페레니는 아주 당당하게 위조? 난 책임 없어. 그림산 당신이 조심했어야지. 라는 망언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신의 실수, 악마의 재능 19 8위를 공개합니다. 23년간 정체를 숨긴 가짜 의사. 의사? 의사는 좀 의사는 위험하다. 1990년대 중반 영국에 정착하게 된 뉴질랜드 출신의 정신과 의사 졸리아 알레미는요. 정신의료기관, 치매 클리닉 등을 다니며 23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해왔습니다. 보통 이제 정신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 동안 한 환자를 돌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그 치료받는 분들은 의사 한 분에게 꾸준히 받죠. 내 상황을 아니까. 그럼요. 진료받는 것이 즐거울 정도예요. 그녀는 내가 만나본 정신과 의사 중 최고죠. 자, 이렇게 아주 호평일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정신과 의사 버금가는 실력을 타고났을 뿐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졸리아는 뉴질랜드 모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1년 만에 중단했는데 아주 치밀하게도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연방 국가에서 온 의대 졸업생들에게 영국 의사 자격 시험과 서류 전형을 면제해 주는 의료법 조항을 악용했다고 합니다. 의사 공부는 1년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만뒀는데 네네네. 저기서 정신과에서 한 거죠. 아, 자신의 환자인 84살의 베넴 씨가 전직 은행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저 늙은이 돈 좀 있겠는데. 에라이. 그리고 그녀에게 환심을 두둑히 산 뒤 베넴 할머니가 유언장을 쓸 무렵 베넴 부인 나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한다면 별장 하나쯤은 줄 수 있겠죠? 꾸준히 상담을 통해 유독 자신의 능력을 악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화약 18억 원 상당의 부동산까지 가로채려고 소위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나쁘죠? 정말 나쁘네요. 정신과 상담을 받는 분들이 그리고 또 의지할 친구들도 많이 없고. 아이고야. 자,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가족은 유언장 내용을 발견했고요. 곧바로 가족들이 줄리아를 신고하면서 무려 20여 년간 쌓아온 거짓 인생이 탄로가 나게 된 겁니다. 한 여성 때문에 영국 일반의학위원회에서는요. 해외에서 온 3천여 명의 외국인 의사들에 대해 긴급 수사까지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한 거죠. 신의 실수, 악마의 재능 19, 7위 공개합니다. (2018년 3월) 일본 나고야시의 한 공원에서 빵! 하는 굉음과 함께 누군가 설치한 폭탄이 폭발했습니다. 폭탄이 터졌다고요? 폭탄. 테러예요? 자, 이 폭탄은 2015년 파리 연쇄 테러와 2016년 브뤼셀 테러에 사용된 것과 같은 것으로 살상력이 매우 높았어요. 일명 사탄의 어머니라 불리는 폭발물 트라이아세톤 트라이페록사이드였습니다. 용기 난다.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와, 나 깜짝 놀랐어. 전쟁이네, 전쟁. 다행히도 이 일본 사건에서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이런 끔찍한 테러가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었죠. 그래서 곧바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발생 5개월 만인 2018년 8월 폭탄을 제조 설치한 범인을 체포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범인은 고작 19살, 대학교 1학년 학생. 아이고야. 아유. 이 폭탄을 만든 대학생 A군에게 범행 이유를 묻자 전 그냥 폭탄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험했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답니다. 맞으면 얼마나 아플지 실험을 해보고 싶다. 어렸을 때부터 화학 실험에 유달리 관심이 많았던 A군. 이 학교에서 폭발물 제조에 쓰이는 아세톤과 염산 같은 재료를 슬쩍 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독학으로 고성능 폭탄을 제조. 뿐만 아니라 A군의 집안에서 직접 제조한 마약도 발견이 됐고. 마약? 이것도 한번 제조를 해본 거죠. 못된 것만 이렇게 만들어. 네. 더 있어요. 3D 프린터로 권총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살상 능력을 갖춘 권총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머머머. 보아하니 만들어낸 거 보니까 천재예요, 천재. 머리 재능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정말 쓰는 재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폭탄을 실험하는 바람에 빨리 잡혀서 이제 다행인 거죠. 다음 특종입니다. 지난 2015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한 공장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의 대량의 마약을 판매한 일당들이 붙잡혔습니다. 자, 이들이 제조한 마약은 소금 입욕제와 비슷하게 생긴 신종 마약, 베스솔트로요. 과다 투약하면 환각 증상은 물론 폭력적인 행동까지 나타나 좀비처럼 변한다고 해서 일명 좀비 마약으로 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당 중 한 명이었던 장 씨의 정체가 밝혀지자 중국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현직 대학교 화학과 교수였기 때문이죠. 교수가? 실사판 브레이킹 배드를 찍었네요. 실사판이죠. 네. 그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이분은 교수예요. 낮에는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교수. 밤에는 마약 제조, 운반, 판매까지 도맡아 한 마약 제조상 장 씨의 이중 생활. 참. 그의 추악한 이중 생활은 200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호주 모 대학에 초빙된 장 씨.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간 클럽에서 청년들이 마약을 아무렇지 않게 투여하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친 아주 나쁜 생각. 이거 돈 좀 되겠는데 장사 한번 해볼까? 2005년 중국에 돌아온 그는요. 본격적으로 한 공장을 빌려서 회사를 설립하고요.
화학 관련 회사인 척하면서 그 안에서는 실제로는 마약 연구와 제조를 시작합니다. 2014년에 생산한 좀비 마약만 최소 193kg. 하지만 2015년 6월 백색 가루가 든 소포를 발견한 세관원들에 의해 그들의 범행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데 체포되는 와중에서도 저 명문대 출신 화학 교수예요. 연구 목적으로 만든 거라니까요. 에? 라며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신의 실수, 악마의 재능 19, 5위를 공개합니다. 라스베이거스를 떨게 한 천재들. 1990년대 전 세계 카지노의 성지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입니다. 딜러가 돈을 딸 수밖에 없게끔 고안됐다는 포커 게임 블랙잭. 그런데 그들이 떴어. 이 블랙잭 담당 딜러들 주의 요망. 호련히 나타난 일당은 이 블랙잭 게임만을 공략해서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약 6년간 1,000만 달러, 한화약 112억 원을 벌어들이며 라스베가스 일대를 벌벌 떨게 했는데 우와. 놀랍게도 이들의 정체는 전문 타짜가 아닌 전 세계 수재들만 모인다는 미국의 M공과대학 학생들이었습니다. 어머. 1979년 M공과대학의 수재 JP 마사의 주도로 만들어진 일명 MIB 블랙잭 팀의 상위 1%의 브레인들은 와. 그 좋은 머리를 공부가 아닌 카지노 정복에 쏟아부었습니다. 아이고. 자, 우리는 무조건 두뇌로 승부한다. 다 외워. 외우면 되는구나. 쉽게 말하면 총 312장의 카드 순서와 확률을 모조리 기억하고 예측하는 거죠. 오로지 명석한 두뇌만 이용하는 겁니다. 문남에 초대하고 싶어. 89,000달러, 약 9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10주 만에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요. 1994년에는 무려 80여 명의 규모로 대성장. 기업,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수익률 100%에. 결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마다 이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출입 금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카지노 정복기가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불법은 아니고 네. 그래도 그런 재능을 일을 위해 썼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알파고 같은 게 먼저 그렇지. 나오지 않았을까. 인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친구들인데 너무 조직적으로 도박만 했네요. 그렇죠? 신의 실수, 악마의 재능 19, 4위를 공개합니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된 10대들. 한국 고딩의 손에 50조가 증발했다. 저건 또 무슨 얘기죠? 50조. 아니 근데 고등학생이 그렇게 큰 돈을 네, 한꺼번에 증발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 가상화폐 빗땡 코인 논란. 정말 엄청났죠? 그렇죠. 광풍이 불던 그때 가상화폐 개발사 빗땡 코인 플래티넘이 12월 10일 새로운 코인이 탄생할 것을 알렸습니다. 코인러들이 막 몰려들면서 시세가 오를 때 갑자기 개발사 측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됐다며 출시를 연기. 그런데 그러게 누가 살했냐? 숏 개꿀띠? 몇 시간 뒤 코인러들을 조롱하는 글이 업로드된 겁니다. 원래는 영문으로 홈페이지가 돼 있었는데 갑자기 한글의 은어까지 등장한 것이죠. 이게 뭐죠? 이거 너무나 당황했겠는데요. 그렇죠. 네. 자, 사건의 진상은 이랬습니다. 일당들은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자신의 개발 코드를 공유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교묘하게 코드를 복사해 사이트를 만들었고 꾸준히 개발 소식을 올려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코인 가격은 자동 급상승. 이들의 목표는 바로 상승한 코인의 시세 차익을 꿀꺽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분노한 사람들은 조롱글의 IP 추적에 들어갔는데 이 배후가 강남에 거주하는 한 고등학생이었다는 게 밝혀진 것이죠. 와, 진짜 믿을 수가 없었겠다.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황당했겠죠. 사람들은 개발자 중에 한 명인 A군의 신상까지 털어서 그 학생의 SNS에 협박까지 해 A군이 되래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신의 실수, 악마의 재능 19, 3위 공개합니다. 시나리오 쓰다 범죄자가 된 영화 제작자. 2014년과 2016년에 두 편의 영화를 제작하며 충무로의 기대주로 떠오르던 영화 제작자 강 씨. 그는 차기작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관련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찰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심지어는 국내 전직 범행 조직원들을 찾아가 현실감 있는 취재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셨네요. 그런데 보이스피싱 수법 묘사에서 한계에 부딪히게 된 강 씨. 결국은 수소문 끝에 중국의 한 보이스피싱 조직 접촉에 성공을 했어요. 저걸 어떻게 성공했죠? 근데 진짜 취재하는 것도 취재지만 범죄자랑 또 만난다는 게 사실 그렇죠. 위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바닥에 사정을 좀 아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일이나 좀 해봅시다. 강 씨에게 건넨 은밀한 제안. 보이스피싱 조직의 체계부터 업무 내용까지 상세히 알던 강 씨에게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사용할 대포폰을 개통해 중국으로 보내는 중책을 제안한 것이죠. 악마의 속삭임인데. 영화 제작비가 필요했던 그는 두 눈을 꼭 감고 보이스피싱의 범죄 한복판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아이고야. 그는요, 경찰과 금감원 등에서 취재한 고급 정보를 이용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범죄를 설계하기 시작. 야, 이거는 아닌데. 수기 씨시죠? 네.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서울중앙지검의 오명규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저 개인정보 주겠어요? 나 하는 거 잘 봐요. 답답하네. 영화 제작자이자 시나리오 작가니겠어요. 일단 그는 큰 의심 없이 고객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신용과 관계가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고객 응대 매뉴얼을 직접 작성합니다. 저 꼼꼼한 거 봐. 아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070 번호 말고 1577 또는 1566으로 시작하는 대표 번호를 사용합니다. 070 전화 안 받는 사람 많거든요. 정말 고차원적인 사기 기술로 개인 명의를 받아내 대포폰을 제작. 보이스피싱 조직을 대규모로 성장시키는 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머리야. 2018년에 경찰들은 역추적을 거듭한 끝에 그 중심에 이 강 씨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되고 체포하게 된 것이죠.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쓰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된 영화 제작자의 정말 영화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화가 돼서 나오겠네요. 근데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제발 나쁜 하지 말지. 악마의 하지 속삭임에 말길. 안 빠지길 바랍니다. 예. 이제 두 분 남았네요. 캐몬. 그럼 신의 실수, 악마의 재능 19 1위 후보 헤드라인부터 만나보시죠. 원조 Catch Me If You Can. 피해자를 2번 울린 최면술사. 얘기만 들어도 좀 약하네요. 아니죠. 그래요? 최면술. 약합니다. 저 오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Catch Me If You Can. 네네네. 그곳에 이제 프랭크 에비그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넘어선 희대 사기꾼 페르디난드 왈도 데 마라. 자, 페르디난드는요 직업 군인이 됐지만 적응 실패. 그 뒤 여기저기서 소소한 사기를 치며 떠돌이로 살다가 자신에게서 뛰어난 재주를 찾았으니 바로 신분 위주. 딴 거 좀 찾지. 자, 1950년대 초 그는요 미국 메인주의 한 수도원에서 수도사 행세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캐나다에서 온 의사 조셉 시르를 만나게 됩니다. 미국은 처음이죠. 내가 도와줄게요. 라며 접근을 해서 서류를 모두 받아서 그 길로 캐나다로 직행. 뭐야? 가로챈 거죠. 에이. 신분을. 자, 그때부터 의사 조셉 시르로 사칭. 캐나다 해군의 군의관까지 되었고요. 6.25 전쟁 발발 후 캐나다 어떤 나라입니까? 참전국이죠. 참전국이죠. 네. 이곳 한국 전쟁의 파병까지 왔습니다. 저건 병이야. 저 병이야. 조셉 시르의 첫 임무는 제임스 플러머 중령의 이를 뽑는 것. 어떻게 해? 생각 뽑은 거 아니야? 이를 뽑아본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던 그는 밤을 새워 치과 의술 교과서를 독파. 그래서 무사히 발치에 성공. 야, 잘 뽑았어. 대단하다. 자, 그리고 며칠 뒤엔 큰 중상을 입은 한국군 3명이 실려왔는데 그중 한 명은 심장 가까이 탄환이 박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살려내야 돼요. 메스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던 그는 정말 놀랍게도 능숙하게 수술 집도를 했고요. 어머. 다행히 수술도 성공적. 고맙네. 이거 우리나라랑 관련이 있으니까 되게 지금 조마조마하면서 기사를 듣게 돼요. 예. 네. 해군 홍보팀에선
젊은 군의관의 영웅 같은 업적을 소개하기 위해 신문과 또 라디오에 보도 자료를 발송. 하지만 조셉 시르는 타인명의 도용자라는 정보를 입수했음. 즉시 현역에서 해임할 것. 진짜 의사 조셉 시르가 이 기사를 봤다는 거야. 거봐, 봤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났을지라도 엄연한 사기꾼입니다. 이 일로 페르디난드는 위조 국적인 캐나다에서도 국외로 추방 명령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 능력은 정말 타고난 사람은 많네요. 사기 모든 능력. 재능을 너무 그걸 몰빵해서. 사기에만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기로만 썼죠. 예. 신의 실수, 악마의 재능 19. 저 정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지난 2004년 영국 잉글랜드 중앙에 위치한 레스터. 당시 13살의 어린 소녀 애셔는요. 평소 의지하고 지냈던 고모와 할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 그 충격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느덧 19살이 된 애셔. 하지만 불안 증세는 여전했죠. 애셔, 우리 동네에 유명한 최면술사가 있대. 마음의 병을 잘 치료한다고 하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겠니? 친구에게 추천받은 최면술사를 검색해봤는데 홈페이지에는 간증의 후기가 촤. 그래서 최면술사 필립 샤인을 찾아갔습니다. 자, 애셔. 당신은 2004년 13살 때로 돌아갈 겁니다. 레드선. 과거의 상처를 모두 털어놓으며 최면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년간 괴롭혔던 불안감이 서서히 사라지는 걸 느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사지와 결합된 최면 요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혹시 나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의 치료를 신뢰한 애셔는요. 단박에 승낙을 했고 수차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최면 치료를 끝낸 애셔는 전과는 다르게 환각 현상까지 오고 뭔가 깨름칙한 기분이 심해지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필립 샤인이 연구 중이라던 마사지 최면 요법은 성추행과 성폭행을 하기 위한 핑계.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유능한 최면술사라던 필립 샤인. 최면술 훈련 과정은 단 일주일. 그리고 최면술 세미나에 고작 이틀 참석한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못된 목적으로 또 악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비난받아 마땅하죠.